외적이 부산을 점령하고 한양으로 빠르게 진군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부상들을 통해 말입니다. 한양에서는 대부분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저는 아내와 홀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을 버린 채 의주를 향했습니다. 선조 대왕도 그쪽으로 가는 중이라더군요. 저는 선조 대왕을 보필하던 군관이었습니다. 이곳은 의주에 자리한 어느 초가집이었습니다. 저와 아내, 어머니는 현재 이곳에서 3일째 생활 중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지 아무도 몰랐지요. 이 주먹밥 좀 드셔보시오, 부인. 저는 괜찮습니다만 서방님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쩝니까? 나는 괜찮소. 잠시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오. 예, 한양이 점령되었다 하오. 성남 백성이 궁궐에 불을 질렀답니다. 도승지 영감에게서 통해 이 같은 소식을 들었소. 어쩌면 영영 도성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슬프네요. 우리 집은 무사할지 걱정입니다. 당신이 어머니만 잘 보살펴 주시오. 전란 중에는 사내가 귀하니 작은 일에도 사내들이 착출될 일이 잦을 것이오.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으나 당신과 어머니가 걱정일 뿐이오. 제가 어머니는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옵소서. 당신 앞에서 어머니 걱정만 해서 미안하오. 나는 사실 이번 전란보다 전란 전부터 있었던 고부 갈등에 많은 걱정을 앓고 살았소. 미련한 저 때문에 서방님께서 걱정이 많으셨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철없이 징징댔나 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원래 어미들은 다 그렇지 않소. 그러니 부인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소. 알겠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서운한 게 많으나 서방님을 위해서 참고 살피겠나이다. 그러니 서방님은 어디 가지 마시고 저와 어머니 옆에 오랫동안 있어 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내가 이 주먹밥을 주었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시오. 예, 식겠소? 어서 드시오. 잠시 어머니께 다녀오겠소. 저는 아내가 있던 방에서 나와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 부부는 작은 방에서 기거했고 어머니는 조금 넓고 쾌적한 방에 모셨지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십니까? 내 몸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게 걱정이로구나. 아직 대를 이을 자식도 없거늘. 나는 내가 어떻게 되지나 않을까 늘 노심초사한단다. 제 팔자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고 하더이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전란이 끝나면 아이를 갖겠습니다. 그래도 외동아들인데 배는 이어야지요. 참으로 잘 생각하였다. 그간 조정 일로 너무나 바빠서 아이 가질 시간이 없었잖습니까? 내가 이리 말해주니 그나마 죄책감이 덜하구나. 네, 눈을 감으면 이 집 조상들을 어찌 뵐지 그게 걱정이었는데 말이다. 걱정하지 마시지요. 원래 사람이란 나이가 들고 주름이 차면 걱정만 는다고 어느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녀석, 너도 어느새 어른이 다 되었구나. 이 어미를 가르치고 어머니 아들이 아닙니까? 그나저나 이 주먹밥 좀 드셔보시오. 내 처는 처가 먼저입니까? 내 어머니가 먼저지요. 처에게는 주먹밥을 받았다는 말을 마시고 어서 어머니나 드시옵소서. 아니다. 너의 씨를 받으려면 밭이 좋아야 하는 법이야. 그건 어느 시대나 똑같은 이치 아니더냐. 그러니 내게 주려던 이 주먹밥은 처에게로 보내거라. 아니옵니다. 어머니가 드셔야 제가 마음이 편해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이번만은 고집을 꺾고 제 말을 따라주십시오. 오냐? 그럼 이번만 내 말을 따르마. 녀석, 참으로 고집이 세기도 하지. 저는 급한 일을 보기 위해 잠시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제 처와 어머니만이 남아 있었지요. 아가? 있더냐?
네, 어머니. 이 주먹밥 좀 먹어보거라. 예, 이것을 먹고 힘을 내야 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단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께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아니다. 진짜 이건 아니야. 내가 먹고 건강해야 애가 들어서지 않겠느냐. 이리 피골이 상접한데 어느 삼신이 아이를 점제한단 말이냐. 그럼 어머니 반반씩 나눠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먹으니 어머니도 좋고 어머니도 드시니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습니다. 오냐, 오냐. 그리하자구나. 자, 이걸 드십시오. 그런데 그 이빨에 낀 것은 무엇이더냐? 이것이요? 실은 아까 그이가 주먹밥을 주었습니다. 뭐야. 죄송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물로 보았으면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이리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그이가 어찌나 먼저 먹으라고 고집을 피우던지. 허허! 내가 그리 가르쳤더냐? 어디 팔아먹을 게 없어 내 남편을 팔아. 아가,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다고는 하나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건 아니야.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니 노여움을 푸시고 어서 드시지요. 먹지 않으마? 기분이 잡쳐 이걸 씹어도 소화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구나. 급한 일을 끝마친 저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니 표정이 매우 어두운 것이 분위기가 묘하게 음침했습니다. 저는 부인이 있던 방으로 향했지요. 무슨 일이 있었소? 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소. 서방님이 제게 주먹밥을 주신 걸 어머니께서 아셨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단 말이오? 제 치아에 낀 밥풀을 보신 것 같습니다. 허, 이 일을 어쩌면 줬소? 허면 어머니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단 말입니까? 먹을 걸 가져다 드리고 드시라며 애교까지 부려도 저리 입만 닫고 계십니다. 저도 미치겠습니다. 서방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전란 중에 내부 분열까지 터지니 참으로 답답하구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이오? 아이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이 전란의 말이오? 그게 아니면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러다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그때는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애부터 만드시지요. 줬소. 그렇게 달포가 지났습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에 어머니의 입꼬리는 광대를 향해 승천 중이었지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내 임신 소식이 그리 기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얼마나 기쁜지 먹지 않았어도 배가 부르구나. 그래도 드셔야 합니다. 미음을 만들어 올 테니 조금이라도 드십시오. 그동안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언제나 어머니를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소자 생각이 짧았사옵니다. 말이라도 고맙구나. 이제부터 출산할 때까지는 처가 먼저니라. 그때까지는 항상 처만 신경 써야 한다. 후로 저는 건강한 아들놈을 안았고 어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선조 대왕도 기뻐했지요. 전란 중 태어난 아이였으니까요. 7년 후가 되어서야 우리 식솔은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가는 큰아들과 함께 소를 팔러 저자로 나섰습니다. 이제 큰아들이 세상 물정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박가는 아들을 데리고 소시장으로 갔습니다. 여기저기 장터 구경도 시켜주고 흥정하는 것도 지켜보게 하였는데 박가는 소를 팔게 되었습니다. 박가는 소 판 돈의 일부를 아들한테 줬습니다. 이제 너도 나이가 들었으니 이 돈으로 어찌할지 궁리를 해보거라. 그렇게 해서 각자 소 판 돈을 옆구리에 차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참 아들 뒤를 따라가던 박가에게 갑자기 괴이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놈만 없으면 저 돈이 다 내 것인데. 그래서 앞서가는 아들에게 다가가는데 갑자기 섬뜩한 기분에 흠칫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박가가 흠칫 놀라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뒤를 돌아보던 아들이 묻자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아버지는 아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전대를 풀어 아들을 주며 말했지요. 이 돈도 내가 가지고 가도록 해라. 나이가 드니 엽전 뭉치조차 무겁구나. 돈 때문에 잠시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박가는 돈을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니 이까짓 돈뭉치가 뭐가 무겁다고 그러세요? 아버지도 참. 엽전 뭉치가 무겁다는 아버지를 아들이 쳐다보며 피식 웃고는 아버지 전대마저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앞서가던 아들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불현듯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이 돈을 내가 다 차지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살짝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아버지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아들 역시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찜찜했는지 박가가 아들에게 일렀습니다. 가서 덕배 아저씨 좀 불러와라. 주막에서 술 좀 받아오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술 심부름을 시키자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술요? 갑자기 술은 뭐 하시려고요? 소를 팔았으니 한 턱 내야 할 것 아니냐? 도착하자마자 또 심부름을 시키니 귀찮을 법하였지만 아들은 집에 오기 전 흉측한 생각을 했던 까닭에 두말하지 않고 심부름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가는 친구와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소를 팔아서 한 턱 낸다 하니 비록 늦은 밤이기는 하지만 기분 좋게 마시는데 아무래도 박가가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느냐 물어도 대답이 없던 박가가 술이 한 잔 들어가 취기가 오르자 속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소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아들놈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뭐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망령이 난 것이지. 그러더니 느닷없이 잠자고 있던 아들 둘까지 부르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 놈이니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소? 나는 이미 죽은 몸이니 집하고 노는 큰아들 네가 가지고 산하고 밭은 작은 아들 네가 가지고 쟤 넘어 전답은 자네가 마을 사람들과 알아서 관리하게나. 그러자 영문을 모르는 큰아들이 깜짝 놀라 만류하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아까 돌아올 때 네가 돈을 갖고 오는데 니를 죽이고 싶더라. 그러자 아들도 그때서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오실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덕배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돈에가 뭔 조화가 붙은 거다뇨? 그래서 소 판 돈을 전부 가지고 와서 불빛에다 비춰보니까 엽전 가운데 하나의 검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피 묻은 돈이 틀림없었습니다. 봐, 분명 이 엽전이 조화를 부린 것이오. 이 피 묻은 돈이 살인을 부르는 돈이 틀림없다니까?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멀리 내다버려야지. 그리하여 그 길로 피 묻은 엽전을 가지고 멀리 가서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두 사내가 길을 가다 돈을 줍는데 이게 웬 돈이오? 횡재했구만. 그러게. 오늘 자네가 한턱 사야겠소. 암 그래야지. 얼른 가세. 갑자기 사내의 눈빛이 변하고 맙니다. 곡비, 김씨 있는가? 니시오. 자네가 곡비, 김씨인가? 예. 누구신데 이른 아침부터 저를 찾으시오. 자네의 곡소리가 그리도 애달프다는 소문이 자자해 이리 직접 찾아왔다네. 오늘 저녁부터 우리 집에서 곡소리 가능한가? 네, 급해서 그러하네. 참으로 잘 찾아오셨소.
3일장의 곡소리 비용은 기본 50냥부터 시작입니다. 우선 선불로 30냥을 주시고 일이 끝나면 나머지 20냥을 주시면 됩니다. 장례가 끝난 후 곡소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20냥이 덤으로 추가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곡소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문상객들의 구할이 눈물을 쏟아내는 걸로 판단합니다. 좋네. 양반 체면이 있지 돈이 뭐가 중요하겠나. 어쨌건 자네가 서글프게만 울어주며 100냥이라도 거뜬히 내어줌세. 저는 조선에서 나름 알아주는 곡비로 유명했습니다. 곡비가 무엇이냐고요? 곡비는 상갓집에서 곡소리를 내고 돈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곡은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상여 행렬을 따라갈 때, 입관할 때, 집에 도착해서도 쉬지 않고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곡비의 목이 쉬는 것은 다반사였지요. 지금 저희 목 상태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집안 안악들이 문상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하면서 동시에 곡을 하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곡을 전문으로 하는 저 같은 곡비를 고용했지요. 당시 곡소리의 크기와 애절함은 상가의 위세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상주는 체면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고 곡비를 고용하는 데에 썼었습니다. 진짜 돈이 많은 양반님네는 곡비가 4명이 넘어섰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슨 울음소리가 이리도 서글픈가? 내 마음이 찢어지네 그려. 그러게나 말일세. 더는 서글퍼서 고인의 위패를 쳐다볼 수가 없겠소. 이 집 고인이 살아생전 훌륭한 인물이었나 보네. 어찌 이리 많은 문상객이 하나같이 울 수가 있단 말인가? 저기 보이는 상주 얼굴을 보니 관상이 참으로 후덕하구먼. 고인이 정말 대단했나 보이. 역시나 있는 집은 뭐가 달라도 달라. 상가 음식까지도 이리 질이 다르지 않던가. 저는 곡소리를 전문적으로 내는 20년차 곡비였으나 문상객들의 반응이 어떤지 매번 살피는 습관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살피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연습으로 채우고 과한 부분은 애써 눌러야만 했으니까요. 자연스러움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어쨌건 잘만 울어도 돈이 되는 이 직업에 저는 대단한 만족감을 느끼던 상황이었습니다. 3일 장을 끝마친 저는 총 80냥을 받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70냥이었으나 어찌 서글프게 울었던지 상주가 아주 만족스러웠다며 저에게 10냥을 공짜로 더 싸주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지요. 때문에 곧장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자에 들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고등어를 샀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 마리 구워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만 주시오. 저기 저 녀석으로 담아주시오. 저게 싱싱해 보이네요. 한 양이오. 생선값이 왜 이리 비싸오? 이것도 싼 것이오. 산간이나 평야는 고등어 구경도 못하지. 고등어를 사서 집으로 온 저는 이를 아버지께 손수 구워드렸습니다. 아비는 고등어를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10년째 병상에 누워 계셨지요. 아버지의 병명은 풍이셨습니다. 그러니 10년 전부터 부쩍 쇠약해진 아비를 위해서라도 밥상머리의 질은 좋아야만 했습니다. 숱한 의원진 문턱을 넘었으나 현재의 의술로는 아버지를 고칠 수 없다고 진단받았기에 집에서 요양하는 수준에 그저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게 무엇이더냐? 고등어 좀 구웠습니다. 아버지 고등어 좋아하시잖아요. 이 못난 아비 때문에 우리 딸이 고생이 많구나. 참으로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말씀 마세요.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어쨌건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곧장 아버지가 누워있던 안방문을 열고서 평소처럼 문안 인사를 여쭈었습니다. 아침이면 늘 해오던 일이라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잠이 많아 피곤했는데 꾸준히 습관을 길들이니 몸이 절로 하게 되었지요. 어쨌건 안방 문을 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아비가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사색이 된 저는 놀란 얼굴로 아비 몸을 흔들고 몇 번이고 아비만 불러보았으나 아비는 감았던 눈을 뜰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가 아비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비의 3일장을 치루었습니다. 살면서 덕을 쌓지는 않았기에 문상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도 내지 못했지요. 그저 제 아비가 극락왕생하기만을 바라고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살아서 고생 많으셨소.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떠나가는 아비를 위해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이 몹쓸 년을 용서하오. 아비의 3일장을 끝낸 후였습니다. 다시금 곡소리를 내며 울기 위한 곡비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저를 찾았던 이는 양반님네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채통을 위해 저를 고용할 뿐이었지요. 제 식구의 장례를 끝마치기가 무섭게 저는 다른 곳으로 불려갔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이들을 위해 소리내어 서럽게 울었습니다. 눈물까지 짜냈지요. 통곡 속의 3일장을 끝났습니다. 상주가 만족스러운 얼굴을 한 채로 제게 오며 이러더군요. 식솔도 아닌 곡비가 어찌 식솔보다 더한 것처럼 이리 서럽게 울 수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말입니다. 상주의 질문을 받은 저는 한참을 생각했다가 그를 보며 이리 답했습니다. 3일 전 10년 동안 풍으로 고생하셨던 아비를 잃었습니다. 이 몹쓸 년의 눈에선 눈물이 나지는 않더이다. 다른 이의 죽음을 위해 눈물을 쏟아야만 하는 년이 내 식솔의 죽음에 눈물을 쏟아낸다면 훌륭한 곡비로 인정을 받겠습니까? 저는 아비의 장례를 치르며 울지도 눈물을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받아들였지요. 아비를 떠나보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 대신 울음을 흘리는 일을 하고 있었으나 그럴 때마다 제 가슴에서는 아비가 떠오르며 한 번 더 웁니다. 누가 이런 고통을 알겠습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감추고 살아가야지요. 어쨌건 저는 저와 제 식솔을 위해 눈물을 보인다면 타인을 위한 눈물이 나오지 않아 언제나 제 감정을 억누르며 사는 고약한 팔자를 지닌 연인네일 뿐입니다. 그러니 울고 싶을 때 마음껏 눈물을 쏟아보십시오. 한 번쯤 서럽게 울어보는 것도 사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더이다. 사대부는 언제나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 예, 아버지. 사대부는 아래 것들 앞에서도 화를 내서는 안 될 것이며 언제나 교양 있는 말투를 써야 할 것이다. 이 아비 말을 명심해야만 한다. 알겠느냐? 예, 아버지. 그 점도 꼭 명심하겠나이다. 제 아비는 피 속까지 뼈대 있는 사대부셨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자존심과 품위 유지를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믿지 않습니까? 타인에게 보이는 체면치레를 유독 신경 쓰는 사람 말입니다. 그게 딱 제 부모님이셨죠. 제 아비는 그런 체면치레를 저에게도 강요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려서부터 사대부인 동무들과 놀아야만 했으며 작은 실수도 해서는 안 되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식사 도중 밥풀이 얼굴에 묻거나 뛰어다니거나 언성을 높이면 안 되었었지요. 제 아비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미도 아비와 똑같은 사상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단, 아비와 달랐던 것은 아비는 제가 실수하면 호통을 치는 걸로 끝을 내었으나 어미는 매번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참으로 엄격하신 분이셨죠. 어머니께서는 진짜로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 어미가 뭐라 하였더냐? 뛰어다니면 안 된다.
천박하게 먹어서도 안 된다. 행동거지 하나하나에도 기품이 흘러넘쳐야만 한다. 여인을 돌같이 여기고 언제나 학문만 탐해야 한다. 참으로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몇 개나 실수했는지 아느냐? 송구합니다. 경박스럽게 문턱을 밟았으며 대청을 뛰어다니더구나. 이곳에 노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잊었더냐. 너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너를 업신여기는 비수가 될 거란 걸 어찌 알지 못하느냐. 처음에는 이런 집구석이 미치도록 답답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와 어미 곁을 벗어나 독립할까? 그런 고민도 수없이 했으나 저는 외동아들이었기에 부모님께 그 어떠한 상처도 드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27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아비는 욕창으로 세상을 등지셨고 어미는 먼저 보낸 아비만 생각하다 우울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어미의 3년상을 마친 저는 고아가 되었지요.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겪어야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누구나 한 번은 겪는 일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이 집에는 오랫동안 종살이를 해오던 박 씨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45살로 저와 피를 나눈 혈육이나 친척은 아니었으나 삼촌이라 부를 정도로 친분이 남달랐던 사이였습니다. 어쨌건 그래도 노비는 노비였지요. 도련님, 3년 상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다 삼촌 덕분입니다. 삼촌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해서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그게 무엇이요? 도련님 나이도 나이니 슬슬 창가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영가를 달리하신 지 이제 3년째입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련님 나이 올해 27이옵니다. 가문의 대를 이으려면 올해는 무조건 가셔야만 하옵니다. 그래야 극락에 계신 주인마님께서도 활짝 웃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삼촌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촌과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중매쟁이를 구했습니다. 제가 소개받은 중매쟁이는 도성에서 능력 있기로는 알아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잠깐 대화를 나눠보시더니 다정다감하고 말 많은 여인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순간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그간 아비와 어미에게 사대부의 격식이 중요하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될 사람이 다정다감한 건 괜찮았으나 말이 많다는 게 유독 마음에 걸렸지요. 결정되면 물을 수도 없었기에 저는 중매쟁이에게 이리 물었습니다. 다정다감한 것은 괜찮으나 좀 차분한 여인이 낫지 않겠는가? 도련님, 사대부들은 다른 계층에 비해 유독 말수가 적습니다. 부부가 쌍으로 말수가 적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파혼입니다. 파혼. 허허. 얘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던가? 설마 파혼까지 하겠는가? 사내가 무똑똑하면 안사람 될 여인은 잘 표현하는 이가 좋고, 사내가 성질이 급하면 안사람 될 여인은 성정이 차분하고 침착해야겠지요. 이건 세상의 진리입니다. 듣고 보니 중매쟁이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뭐라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건 중매쟁이가 이 바닥에서는 나름 알아주는 전문가였으니 그녀에게 모든 걸 맡기자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중매쟁이에게서 맞선 날짜가 잡혔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저는 삼촌과 함께 중매쟁이가 나오라는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가볍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운치도 좋았고 술을 팔지 않았기에 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나름 유명한 곳이었지요. 중매쟁이는 옆에 앉혀두었던 여인을 차분히 소개했습니다. 중매쟁이의 말을 종합해보니 그녀는 평범한 양반가의 둘째 딸이었으며 다정다감하고 다소 활동적인 여인네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얼굴에 체구는 제법 단단해 보였습니다.
참으로 야무져 보였지요.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낭자는 취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수녀의 취미는 활쏘기입니다. 활쏘기요? 예, 어찌 그런 취미를 즐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인이 그런 취미를 즐기는 게 놀라우신 겁니까? 아니면 양반이 그런 취미를 즐기는 게 놀라우신 겁니까? 둘 다입니다. 저는 해당 여인을 몇 번 보았으나 저와는 많은 것이 달라 혼례를 올릴지 말지를 고민했습니다. 사실 제 아비와 어미가 좋아하는 며느리 조건에 부합되지는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건 바로 품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던 삼촌이 답답했던지 이리 말했습니다. 주임마님 돌아가신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두 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듣고 보니 맞는 말이나? 제가 마치 불효자가 된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떨치기가 너무나 힘이 드네요. 도련님은 이제 도련님만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생각이 길면 그 생각이란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뭐든 결정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지요. 그러니 이럴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는 삼촌의 도움으로 해당 여인과 혼례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은 행복하긴 합니다. 삼촌이 그러네요. 무슨 선택이든 제가 행복해하는 쪽이 정답이라고 말입니다. 아랫사람에게도 배울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하니 잘 살아보겠습니다.